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며느리의 구타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계단 아래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도 저는 그저 사고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CCTV 속에서 봤어요.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불행해질까봐 그 폭력을 끝까지 숨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늦게 진실을 알아버린 한 아들의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재입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 박영옥은 늘 고드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주전자 물이 끓기 전에 장부를 펼치셨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그 겨울, 장례식장 복도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기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등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울 만큼 울어라. 다만 내일은 웃으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은 제 가슴 속에 모처럼 박혀 평생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울음 대신 숫자를 붙드셨습니다. 거래처를 찾아가실 때마다 허리를 구부려 인사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입술에 들러붙어도 어머니는 고개를 더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여편네 혼자 뭘 하겠나? 어머니는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넘기셨습니다. 세월이 지날 때마다 손등에 핏줄이 더 도드라지셨어도 밥상은 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먹어라. 뜨거울 때 먹어야 속이 편하다. 저는 국을 떠먹을 때마다 미지근했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처럼 겨울을 버티고 봄을 맞듯 기계가 돌아가고 급여가 나갔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전표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말씀 끝에는 마른 기침이 따라 붙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빨리 커서 어머니의 손을 쉬게 해드리자. 그러나 어머니의 손은 멈출 줄 모르셨습니다. 저보다 앞서 걱정부터 챙기시는 손, 남의 허기와 고통을 먼저 보시는 손, 제 외로움을 먼저 알아차리시는 손이셨죠. 30이 되던 해 저는 와이프가 된 설아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신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다. 그래도 항상 착하고 밝게 살았다. 말씀이 끝나자 어머니는 하객 대신 신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길에는 부탁과 믿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얀 꽃, 혼주석에 앉으신 어머니의 뒷모습, 축하 속에도 어머니의 어깨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저를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집이 있으면 좋다. 젊은 사람 집에 늙은이가 자주 들면 싫다. 저는 모질게 들릴까 걱정했지만 어머니의 진짜 뜻을 알았습니다. 제 가정을 저보다 먼저 지켜주시려는 마음이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는 자신이 피곤하셔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방의 달력에는 빽빽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납품, 세금, 직원, 병원 예약. 그런데 유독 제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윤재 잘 지내는지 보기. 그것뿐이었어요. 그해 겨울 끝자락,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게 죄가 아니면 참 좋겠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나이가 들면 한숨도 많아진다.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작은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나쁜 말, 나쁜 손, 나쁜 인연은 이 아이에게 닿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늘 그러셨습니다. 밥상도, 계절도, 기도도 저를 먼저 부르셨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감나무가 연두빛 점을 찍고 여름이면 매미가 새벽을 깨웠어요. 어머니는 햇빛을 등지고 서서 손바닥으로 이마를 가리셨습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그 말씀은 어머니가 세상과 화해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는 건강하시다. 그 믿음은 저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무너질 거라곤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째 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걸음이 짧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2칸씩 오르시던 분이 한 칸에 숨을 쉬셨습니다. 주방에서 찻잔을 2개 내려놓고도 하나에만 물을 붓고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늙어서 그렇지. 그 웃음이 힘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쓰러지신 어머니, 떨어진 볼펜, 흐트러진 장부. 병원으로 옮기는 길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다 괜찮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성 쇼크, 심한 스트레스가 겹친 듯합니다. 며칠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병실 창밖으로 비가 희미하게 내렸습니다. 비는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요란했습니다. 무엇이, 어디서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몰랐을까요? 퇴원 후 어머니의 작은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약통의 요일을 뒤바꾸시고 가스불을 잠시 켜둔 채 방으로 들어가시고 제 이름을 부르시다가 윤에서 멈추셨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다소 떨어진 소견이 있습니다. 경과를 보시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큰 병은 아니겠죠? 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 그 말이 제 등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 무렵 설아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일 바쁘잖아. 어머님은 내가 자주 챙길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결혼이란 서로의 부족한 곳을 채우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설아는 집안을 정갈하게 청소했습니다. 살균 티슈 냄새가 깔끔하게 났고 장바구니엔 정해진 품목만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깔끔함이 어머니 주변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컵의 손잡이가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바로잡는 손길, 수저통의 방향을 바꾸며 내뱉는 짧은 숨. 어머니는 그때마다 말없이 일어나 자리를 비키셨습니다. 저는 그저 세대 차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느라 더 떨렸습니다. 그때 설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깜빡하셔서 제가 대신 정리했어요. 좀 쉬시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셔서요.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그래요. 엄마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사라지셨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슬리퍼 한 짝이 현관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을 뛰어다니며 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코트를 여미고 쪼그려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 무릎에 까진 살, 입술엔 말라붙은 피.
엄마, 어디 가세요? 혼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찾다가 길을 잃었지.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의 말. 어머니가 집을 잃다니. 저는 팔로 감싸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가볍지 않으셨습니다. 세월과 서러움이 함께 실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찻잔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따뜻했고 하나는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팔에는 둔탁한 멍이 3개나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다치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피하셨습니다. 넘어졌지 뭐. 설아는 제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오전에 제가 부축했는데 좀 세게 잡았나 봐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세제 냄새,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침, 벽시계의 초침,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곧바로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얼마 전에 주문한 CCTV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결국 작은 카메라가 있는 CCTV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뒤, 복도 천장 모서리, 주방 찬장 위.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겁이 아니라 마지막 믿음이 사라질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 확인하자. 며칠 동안 일부러 CCTV 화면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화면 속이 멀쩡하면 제가 몹쓸 의심을 한 죄인이 되고 화면 속에 무언가가 있으면 세상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더 자주 멈칫했습니다. 와이프 설아가 방에 들어서면 젓가락을 들고 굳어져 계셨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봤습니다. 눈으로 봤지만 머릿속에서는 외면했습니다. 병 때문이겠지. 스스로를 속이는 말로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미지근해야 할 계절인데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길게 매달렸다 끊어지며 오래된 우산살처럼 탁탁 소리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작은 수건을 들고 난간을 닦으셨습니다. 미끄러지면 다친다고 남의 집 계단이라도 깨끗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늘 그러셨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수건 천 위로 울퉁불퉁하게 비쳤습니다. 그 손이 제 어린 날 밥상과 교복 단추와 흙 묻은 무릎을 다 챙겨주시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미끄러지지 마세요. 비 많이 와요. 어머니는 그 말에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보니 내가 벌써 늙었나 보다. 늙었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어딘가를 톡 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늦지 않으려고 재촉했고 어머니의 등을 한 번 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등은 생각보다 좁아져 있었습니다. 오전 비는 더 굵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눅눅해져 벽지에서 오래된 풀 냄새가 났습니다. 설아는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보다가 거실 테이블에 펼쳐진 어머니의 장부를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이것 좀 그만 쓰시지.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혼잣말 같았지만 어머니가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부를 덮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써야 기억이 붙잡혀. 글씨는 숨을 쉬거든. 숨을 쉰다는 말에 설아는 비웃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잊을 것도 못 잊으시나 봐요. 정오가 지나자 어머니는 아래층 세대에 전달할 우편물을 챙기셨습니다. 우편함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의 집이라도 발자국은 얌전히 남겨야지. 그 한숨이 제 귀에 닿지 않은 게 지금도 아픕니다. 계단참에 이르렀을 때 위에서 내려오던 설아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비켜야 하는 좁은 공간, 바닥엔 빗물이 희미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난간은 어머니가 막 닦아 반들거렸고
공기는 젖은 먼지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또 내려가세요, 어머님? 설아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끝자락에 얇은 칼날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 좀 전해주려 간다. 비도 오는데 젖으면 안 되지. 그만 좀 놔돌면 안 돼요? 자꾸 뭘 떨어뜨리고 치우라고 하면 엉뚱한 데 올려두고. 어제는 설탕이랑 소금도 헷갈렸죠?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까르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조심하마. 조심이요? 조심할 줄 알면 이런 꼴이 안 되죠. 어머니의 발끝이 아주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어머니는 피켜설 자리를 찾듯 손을 더듬으셨습니다. 난간은 젖어 있었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닦았어도 봄비는 다시 내려 난간은 미끄러웠습니다. 설아는 내려오는 길을 재촉하듯 앞꿈치로 바닥을 톡톡 찼습니다. 비 와서 미끄럽다니까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어느 순간인지는 모릅니다. 설아의 어깨가 스치고 팔꿈치가 어머니의 팔목을 낚아채듯 쳤습니다. 앗! 짧은 외마디, 발목이 허공으로 뜨며 어머니의 몸이 뒤로 기울어졌습니다. 계단 모서리의 등허리와 뒤통수가 무참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바스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비는 그때도 그냥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이며 검붉은 물줄기가 난간을 따라 번졌습니다. 손등을 디디려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잡을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에 힘을 주려 애쓰셨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웃으려 하셨습니다. 설아야, 놀랐지? 내가 조금만 쉬면 일어나지. 그 웃음이 서러워서 저는 지금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설아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밀었나? 아니야, 내가 그냥 피해 달랬을 뿐이야. 변명은 늘 사건보다 빨리 달립니다. 그 몇 초가 길었습니다. 그 길이만큼 어머니의 피는 더 흘렀습니다. 결국 119가 왔습니다. 낯선 신발들이 젖은 바닥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의식 저하, 동공 반응 약함, 후두부 열상 확인. 낯선 언어들이 저희 집 계단을 채웠습니다. 들것 위로 옮겨지는 어머니의 몸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가 아주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사람들이 고생한다. 응급실로 가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구급차 창문 너머로 빗물이 사선으로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를 입술로만 반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보호자 서명란이 앞에 놓였을 때 볼펜이 자꾸 손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삐뚤게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출혈이 있습니다. 압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머리 수술을 단어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머리 수술, 봉합, 마취, 합병증. 저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윤재야. 겨우 부르신 그 이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붉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대기실 벤치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재킷으로 의자에 깔아두었지만 등허리까지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비에 젖은 양말이 발바닥에 들러붙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진동하지 않았고 시간은 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그 겨울의 장례식장 냄새가 문득 났습니다. 알코올과 꽃과 눈물의 섞임. 이렇게 또 한 번 제 삶이 어둡게 꺼지는가. 발끝을 세워 몸을 데웠습니다. 아무것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뚫지는 않았습니다. 출혈 부위 봉합했고 부종을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기억과 언어에 일시적 혹은 지속적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한 문장 속에 희망과 절벽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위로처럼 들렸다가 장애라는 말이 심장을 밟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도 다리가 후두두 떨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강하시네요. 회복하실 겁니다. 다만 가족분의 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제 입안에서 그 단어가 부서졌습니다. 저희 셋이었던 식탁이 이제 둘이 되어야 하는 건가? 아니지. 어머니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하얀 시트 위에서 더 하얗게 보이셨습니다. 붕대가 이마를 가로질렀고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반쯤 떠 있다가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간신히 흔들렸습니다. 엄마, 윤재. 그 두 음절이 세상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을 덮어 천천히 비볐습니다. 온기가 돌아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민폐 끼쳐서 미안하다. 민폐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 엄마 손 잡는 건 민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서늘한 진실이 저를 찔렀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비탈을 내려가시는 분의 신발 끈을 왜 저는 매드리지 못했을까요? 저녁이 어둑해질 즈음 어머니가 잠에 드셨습니다. 귓불이 아주 조금씩 떨렸습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 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젖은 양말을 벗고 손으로 꾹꾹 짜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웅덩이만큼이라도 어머니의 고통을 대신 져줄 수 있다면 그때는 그렇게 빌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기도를 스스로에게 되뇌며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난간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현관 앞에 낮에 떨어진 우편물이 젖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걸 만지는 것처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젖지 않게 말리느라 바빴다는 것을. 저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 오면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일이 오면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손을 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비가 내렸고 마음이 부서졌고 수술이 있었고 작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에서 제 이름이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에 기대어 저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 어떤 문 하나가 이미 닫히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문, 말의 문, 시간이 지나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문. 저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비가 멈추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은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수속 창구 앞 의자들에는 각자의 사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갓난아이가 울었고 다른 쪽에서는 할머니가 처방전을 꼭 쥐고 기침을 참으셨습니다. 저희는 비닐봉지에 약 봉투를 나눠 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 취침 전. 글씨는 분명했지만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억과 언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주 이름을 불러주시고 익숙한 물건을 가까이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명복창하듯 되뇌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 익숙한 물건을 둔다. 오늘을 묶어둔다. 집에 들어서자 계단은 이미 말라 있었고 공기는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현관턱에서 잠시 멈추시더니 신발장 위에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시고 제가 젊고 어머님이 더 힘차셨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참 예쁜 사람들이네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쁜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잠깐 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으셨습니다. 그래, 우리였지. 였지라는 과거형이 제 귓가를 싸늘하게 적셨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단출했습니다. 미음과 무국, 간장에 찍어 먹는 두부. 어머님은 숟가락을 드셨다가 허공에서 잠시 멈추시더니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숟가락 제가 쓰던 거 맞나요? 익숙함을 확인하는 그 질문이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늘 쓰시던 그 숟가락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네요. 내 손에 맞는 건 사람도 물건도 오래 가야 해요. 오래라는 단어가 밥상 위에 앉았다가 곧장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달력을 꺼내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 아래에 글씨를 썼습니다. 태어난 날, 어머니 손을 꼭 잡은 날, 어머님의 방 벽에도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여기는 방, 여기는 부엌, 여기는 화장실. 문 손잡이에도 리본을 달아 구분을 도왔습니다. 어머님은 화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시더니 리본을 손에 감아 쓰다듬으셨습니다. 예쁘네요. 그 예쁨으로 불안을 덮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병세가 더 심해지셨습니다. 어머님이 약 상자를 열어 월요일 칸에서 약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오늘은 이쪽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손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내려다보시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내 손이 참 따뜻하구나. 그 따뜻하다는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어머니, 윤재예요. 아들이에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따라 하셨습니다. 윤재. 어제 수술실 앞에서 들었던 그 발음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두 음절이 무너지지 않게 입술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오전에 부엌에 두었던 물컵을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찾으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빈손으로 닫으셨고 방 문턱에서 발을 헛디딜 듯 멈칫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거기가 어디더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부엌이에요. 냄새가 고소하죠. 여기는 거실이에요. 햇살이 잘 들어요. 설명을 할수록 제 목소리는 더 다정해졌고 마음은 더 흐느꼈습니다. 친절은 때로 울음을 가리는 가면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와 다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급작스러운 외상 이후에 증상이 도드라지는 경우입니다. 자책하실 필요는 없지만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책하지 말라는 그 말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책 말라는 말은 대개 자책하는 사람만 듣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무너지지 말자고.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치매라는 이름이 목 뒤에 얼음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녁, 서라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병원은 뭐래요? 저는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복 중이에요. 그 두 글자 제 안의 소란을 가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날의 넘어짐이 우연이었길,
그동안의 날카로운 말들이 피곤 때문이었길 저는 1000번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부엌에서 어머님이 그릇을 가지런히 포개셨습니다. 소리가 참 좋네요. 어머님은 그 소리에 기대어 오늘을 붙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어머님이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감은 문틈으로 흘러든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재예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 윤재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그래, 윤재. 내가 잊어도 내가 먼저 와서 잡아줘. 잡아달라는 그 부탁이 눈물처럼 맺혀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매일매일 먼저 잡을게요. 잠들기 전 저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나는 박영옥. 씩씩하고 따뜻하다. 내 아들은 윤재. 오늘도 곁에 있다. 다음 장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사진처럼 적었습니다. 오전에는 해가 잠깐 나왔다. 점심에 무국이 맛있었다. 저녁에 윤재와 웃었다. 어머님은 다음날 아침 그 공책을 읽고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기억이 잠시 비켜가더라도 글자는 어머님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은 때로 손잡이였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제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손잡이. 밤이 깊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누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길이를 보며 시간의 흐름을 가늠했습니다. 어머님의 방에서 얕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지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으로 떨어지기 전 마지막 생각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머님이 제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윤재. 그 두 음절이면 저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견딘다는 말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그래도 저는 합니다. 해야 하니까요. 이게 제가 어머니께 배운 사랑이니까요. 낮 햇빛이 거실 바닥에 환하게 드리워지고 묵은 먼지가 실 같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 고요를 깨는 건 부엌에서 들려오는 낮고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소금은 여기라고요. 숟가락이 바닥을 스치며 쇳소리를 냈고 그 뒤로 숨죽이는 울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더했습니다. 손금 사이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가늘게 떨리며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싱크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쌀뜨물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팔짱을 끼고 어머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 당신 오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자꾸. 설아가 말을 잇기도 전에 저는 이제서야 CC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짐하면서 리모컨이 딸깍 소리를 내며 켜졌습니다. 화면을 보는 저는 심장이 멈추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복도에서 팔목을 비트는 손, 식탁 끝에서 귓불을 향해 쏘아붙이는 낮고 톡한 말, 계단에서 어머니 등을 떠미는 팔. 노막 났지? 쓸모없어. 화면 속 목소리는 냉정했고 제 심장은 그 한마디 말마다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가 달려와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손이 부딪혔고 저는 목 안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건 조작이에요. 이제까지 다 당신이 한 짓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제 성난 목소리를 듣던 어머님이 낮은 숨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윤재.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숫자를 눌렀습니다.
가정폭력, 고령자 학대로 신고합니다. 주소는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통화를 끝내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불이 난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낯선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이 들어오고 설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예요. 저 사람 어머님은 치매예요.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억지 웃음이 입가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어제, 이건 그저께, 그리고 이건 오늘입니다. 화면 오른쪽 구석의 시간 표시가 숫자로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분 상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손등에는 희미한 멍이 남아 있었고 팔꿈치엔 푸른 자국이, 계단에서 생긴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이마 위에 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말 대신 대답이 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 쇠붙이의 짧은 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설아가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의 어깨에 카디건을 덮어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가웠던 공기와는 다른 온기가 어머님 몸 위에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목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그만해라,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자기보다 저를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계단에 쓰러지셨을 때도, 수술대 위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다칠 일은 없어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 경찰이 설아를 데리고 나가자 현관에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의 소리들이 제자리를 찾는 데에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CCTV를 껐습니다. 화면이 어둠으로 돌아오자 제 얼굴이 그 위에 비쳤습니다.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윤재야. 그 부름에는 오래 삼킨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견디셨어요? 묻는 제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내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웃더라. 그래서 내가 계속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었다. 며느리 흉을 내 입으로 꺼내면 내 결혼 생활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참았다. 서럽고 억울해도 참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혼자 울게 했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자기 아픈 데를 가리기도 한다. 내가 그랬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장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손글씨로 지켜오신 숫자들 위에 제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진실을 보았고 오늘 어머니 손을 잡았다. 글씨가 떨려도 괜찮았습니다. 떨리는 글씨도 기록이니까요. 어머님은 그 글을 보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글자는 숨을 쉬니까 이 숨이 우릴 살린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 적었습니다. 내일 또 지킨다. 밤이 깊을수록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약통 위에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글씨를 다시 굵게 덧칠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커다란 글씨로 썼습니다. 윤재는 아들. 어머님이 새벽에 깨어 문을 보실 때 제일 먼저 저를 떠올리시길 바라며 불을 끄기 전 어머님이 제 손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두운 게 좀 무섭다.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님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밤사이 몇 번이고 깨서 어머님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호흡을 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새벽녘
창문 틈으로 첫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이 어머님의 이마에 닿지 않게 커튼을 반쯤 닫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경찰서, 내일은 변호사, 그 다음은 병원. 이제는 어머니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낯선 기운에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방청석 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검은 카디건 단추를 맨손으로 한 번씩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판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검사 측이 CCTV 영상의 일부를 제시했습니다. 계단 첫 단, 복도 모서리, 식탁 끝. 장면마다 방청석에서 안타까움에 놀라며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설아는 고개를 숙였고 변호인은 스트레스와 우발을 언급했습니다. 우발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발이라면 하루, 이틀이면 좋겠을 겁니다. 구겨진 자존심과 반복된 멍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증언대 앞에 어머님이 서셨습니다.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만 어머님은 굳이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하려 했습니다. 늙어서 더 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되었나 봅니다. 목소리가 작아 법정 안 곳곳을 맴돌았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어머님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힘들게 기억을 더듬고 계신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했나 했지요. 내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덜 늙었으면, 덜 귀찮았으면. 그러면 며느리가 덜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알아듣기 힘든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들이 알면 가정이 깨질까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아들이 겨우 웃고 사는데 그 행복을 내가 또 깨면 안 된다 싶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님의 침묵이 제 행복을 지켜주었지만 그 침묵이 어머님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법정엔 종이를 넘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설아, 상습 특수상해 및 노인학 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망치 소리와 함께 어머니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입모양인지 억울하다는 표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건강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우리 가슴 속엔 긴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덮어 씌운 듯 무거운 공기 속에서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났니?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메일함을 열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를 전송하고 저는 아버님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늦었죠. 그래도 이제부터는 제가 합니다. 사진 속 아버님은 늘 그렇듯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래,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는 짐을 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건 놀랍도록 적었습니다. 달력, 공책, 약통, 작은 액자, 그리고 어머님의 손때 묻은 앞치마 한 장. 어머님이 그 앞치마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거 같이 가져가자. 냄새가 우리 집 냄새 같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님은 대문 앞에서 집을 한 번 더 둘러보셨습니다.
수고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집에 하신 말씀인지, 저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그렇게 고마움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서러움과 미움보다 먼저. 저는 대문을 닫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삶에서 이 사람의 말과 얼굴에서 미안하다보다 고맙다가 더 많이 나오게 하자. 눈물보다 미소가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게 하자. 그게 제 벌이고 제 기쁨일 것입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선들이 뒤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린 어디로 가나요? 조용한 동네요. 산도 있고 공기도 좋은 곳이에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만은 우리에게 착한 하루가 오게 해주세요. 이사한 새 집은 작았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낮이면 참새들이 지붕 처마에 줄을 섰습니다. 현관 앞 발판에는 천천히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문턱을 넘을 때 어머님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쓰듯 더듬으셨습니다. 천천히. 제 귀에는 그 소리가 기도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집안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여기는 부엌, 여기는 거실, 여기는 윤재 자리. 냉장고에는 큰 글씨로 나는 박영옥, 내 아들은 윤재라고 적었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나는 박영옥, 내 아들은 윤재. 한 글자씩 혀끝에 얹어 삼키듯 읽으실 때마다 잃어버린 길이 조금씩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약통은 요일별로 나눠 투명한 칸에 옮겼습니다. 아침은 노란 스티커, 점심은 파란 스티커, 저녁은 초록 스티커. 색깔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옆 벽에는 달력을 붙이고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은 날. 어머님이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그 두 음절이 집안 공기에 고요한 무게를 더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시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맞춰 약을 드시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감나무 잎사귀는 바람이 스치면 서로에게 좁은 그늘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늘 좀 봐라. 나눌 게 있어서 저렇게 예쁘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늘이 제 평생을 지켜줬어요. 점심은 단출했습니다. 무국에 들기름 한 방울, 작은 김치, 두부 반모. 어머님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낮게 웃으셨습니다. 내 숟가락이 맞네. 맞는 숟가락이 있다는 것, 맞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들이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어느 오후 햇빛이 부엌 바닥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어머님이 국을 젓다 말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재. 두 음절이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 물컵의 물결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내 아들이지? 맞아요. 어머니의 아들 윤재입니다.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날 저녁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2번 그렸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날 우리 집에 해가 2번 졌습니다. 물론 매일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책 첫 장에 적힌 문장도 어머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박영옥. 그 앞에서 혀가 길을 잃으시면 저는 옆에서 조용히 이어 읽었습니다. 내 아들은 윤재. 둘이 나눠 읽는 문장은 더 오래 남았습니다. 가끔은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멈춰 서서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계단이 차가웠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들어오면 저는 즉시 어머님의 등을 감쌌습니다. 여기는 평평해요. 미끄럽지도 않고 누가 밀지도 않아요. 어머님은 제 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 따뜻하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돌봄은 설명이 아니라 체온이라는 걸 그때마다 다시 배웠습니다. 장터에 가는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잔돈을 세다가 셌다가 다시 세셨습니다. 상인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손이 참 곱네요. 어머님은 멋쩍게 웃고 제 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 손은요, 오래된 손이에요. 제일 믿음직한 손. 어머님이 장바구니 끈을 제 손목에 감아 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일은 내가 들자. 그 웃음에는 장마 후 첫 햇빛처럼 맑은 빛이 났습니다. 어머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공책 맨 뒤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영옥 생일. 저는 케이크 위에 초를 3개 꽂았습니다. 나이만큼 꽂기엔 우리의 숨이 아까웠습니다. 셋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님이 초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나는 몇 살이냐? 오늘만은 20살이에요.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20살이면 참 뭐든지 예뻐 보이지. 촛불을 켜고 불을 끄자 어머님의 얼굴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햇살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노래 대신 각자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지키게 해주세요 였고, 어머님은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아이가 덜 아프게 해주세요 였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촛불을 후하고 부르셨습니다. 얇은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천장에 닿았습니다. 그 연기가 사라지기 전에 어머님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고마움만 기억하시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손가락 마디로 제 눈가에 물을 닦으셨습니다. 이제 울지 말자. 네. 대신 많이 웃어요. 밤마다 저는 카메라로 풍경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위로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독대에 내려앉은 이슬, 감잎을 스치는 고양이 꼬리, 빨래줄에 매달린 수건의 흔들림. 다음날 아침 어머님과 그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쁘다. 어머님은 사진 속 사소한 것들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저렇게 흔들리는 수건이 참 마음 편하게 하구나. 흔들려도 괜찮다는 뜻이 담긴 말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어머님 방문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누구 먼저 부르실 거예요? 어머님이 이불 속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윤재. 맞아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게요. 그래 그러면 나는 안 잊어버렸다. 그 대화가 매일의 맺은말이 되었습니다. 밤의 끝, 새벽의 시작, 삶의 경계에 걸터앉은 짧은 약속. 약속은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약속은 손이 기억합니다. 손이 먼저 나와 서로를 찾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마당에서 감잎을 쓸어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진 적 있지? 네. 하지만 돌아오셨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왔네. 저는 알았습니다. 치매라는 안개가 다시 밀려와도 손을 놓지 않으면 길은 있다는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날 밤 창가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나는 박영옥. 내 아들은 윤재.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제 문장을 더했습니다. 나는 윤재. 내 어머니는 박영옥. 오늘도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빨리 행복한 기억으로 살아가시길 빌며 행복하게 어머니 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끝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